오늘도 우리 식당 최고 인기 메뉴 된장찌개를 만들어 봅니다. 마른 멸치와 표고버섯 등을 넣은 육수를 고아서 감자와 양파 등을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여기에 다진 고기와 다진 마늘, 그리고 된장까지 풀어 양념하고요. 특이하게 꽈리고추까지 잘라 넣죠. 매콤한 고춧가루와 쌀가루를 한 숟가락씩 넣어 마무리하면 누구나 입맛 돌게 만드는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가 밥집 하는 아줌씨가 되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백반 식당을 하며 사는 60대 아줌마입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KBS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우리 식당 이모가 여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이게 최고로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식당서 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으며 지낸답니다. 듣기 싫은 광고나 말없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만 듣고 있으니 참 좋더라고요. 그런 단순한 애청자였던 제가 어쩌다가 사연을 보내게 되었느냐면요. 작년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서 동네방네 아주 전국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서예요. 저 말이죠. 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참나, 이 할맛이야. 대한민국에 손주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이러고 저를 비웃는 분이 있으실 거 저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요. 제 한많은 사연을 들어보시면 이 손주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말미 가서는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칼칼하면서 개운한 맛에 오늘 피로가 싹 풀리네. 당신 김치찌개는 대한민국 넘버원이요. 1등. 제가 차려준 밥 없이는 못 살겠다던 양반. 키는 작지만 마음은 세상 제일 넓은 남자.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전라도의 어촌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조실 부모였기에 외할머니 손에서 쭉 자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마저 폐병으로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벽장 속에 숨기셨던 돈 67만 원. 간도 크게 19살 소녀는 그 돈을 들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의지할 가족도 친지도 없는 그 고향에 제가 남아있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처음엔 마냥 서울에 온 것이 좋아 하루는 경복궁도 거닐고 광화문도 거닐며 촌년은 그저 서울살이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날은 딱 2달 뿐이었어요.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여자애가 뭐를 살 수 있겠습니까? 버스터미널에 있는 식당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하루 14시간 일했죠. 일 나가시는 할머니 대신 집안일과 음식하는 것은 늘 해온 일이라서 식당 일이 낯설지만은 않았어요. 게다가 요리하는 솜씨가 좋다며 주인 아주머니는 시골뜨기 여자애를 구박하지 않고 나름 잘 대접해 주셨죠. 터미널 식당이다 보니 운전기사 손님들이 참 많았는데요. 단골 손님 중에 한눈에 봐도 젊어 보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 67은 많으니 전 삼촌이라 불렀죠. 트럭기사 하는 삼촌은 밥을 먹으러 오는 건지 저를 보러 오는 건지 매일 눈도장 찍으며 식당에 다니더니 그만 저와 정분이 나버렸죠. 그리고 제 나이 21살을 먹고 우리는 신랑 각시로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신랑이 살고 있던 하숙집 주인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별채 같은 창고를 우리 부부에게 세놓으셨습니다. 월세도 원래 방값에 3만 원만 더 내면 되었고요. 이렇게 동숭동 하숙집에서 신전살림을 차렸지만 저대를 임신해서 6개월까지 살다가 나와야 했어요.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얇은 벽 하나 두고 방이 빽빽히 모여있는 하숙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가는 매일 애 울음소리에 잠 못 이루는 이웃들 불만이 빗발칠 테니까요. 모아둔 돈으로 화장실과 부엌이 있는 반지하 집을 구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월세살이었지만 첫 아들 낳고 이듬해 예쁜 딸까지 얻은 우리 가족은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배운 거 없으면 공장 일이나 노가다 하라고 쉽게 말하던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니 이 또한 제게는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던 운수회사가 상황이 나빠졌다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했기에 남편이 일하던 운수 회사가 상황이 나빠졌다면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했기에 남편은 공사판으로 저는 기계 조립 공장으로 전전했지만 결국 둘 다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공장에서 어떻게든 버티려 했지만 팔 힘이 딸리고 동작도 굼떠서 공장장 아저씨가 바로 저한테 욕설 날리고 고함을 질러대서 너무 무서웠어요. 맨날 내가 속한 라인만 일이 더디니 겨우 일주일 뒤 사장님이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오. 하고 일한 것에 반도 안 되는 일당을 제 손에 쥐어주고 잘라버렸어요. 여기저기 며칠 못 버티고 쫓겨나서 죽상을 하고 다니니 동네 슈퍼 아줌마가 제게 그러더군요. 아이고, 새댁은 음식하는 솜씨가 기가 막히잖아. 그 솜씨 썩이고 뭐하러 공장 다니나 그래? 그렇게 주변 사람들 권유로 동네 주먹고기 식당에 취직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은 음식을 좋아하는 저에게 꼭 맞는 일이었고 그곳에서 처음 꿈을 갖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내 간판을 내건 식당을 열고 싶다는 꿈을 꾸며 열심히 일했죠. 남편은 버스기사하며 또 저는 식당 직원으로 열심히 돈을 버니 드디어 5년 만에 우리 식당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진석 백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온 정성을 다해서 내 가게를 꾸려갔어요. 바쁜 와중에 틈틈이 식당 일도 도와주던 든든한 남편은 하지만 제 곁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운행 시간을 마치고 회차하는 길에 남편의 버스는 역주행하는 차에 박혀서 그만 교각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로 남편은 살아남지 못했고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음주운전자였다는 경찰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찾았습니다. 여기 누가 그런 거예요? 내 남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경찰관이 가리키는 손끝을 보니 술 취한 가해자는 경찰 의자에 앉아있더군요. 내가 안 마시려고 했다고. 그 자식이 억지로 먹이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에 일이 꼬이진 않을 텐데.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지도 모른 채 아직도 취해서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 인간의 귀며 코며 물어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그 인간에게서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지 못하고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제 삶을 덮쳤습니다. 남겨진 나는, 내 아이들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가장이 없으니 혼자서 더 가열차게 두 아이를 키워내고자 다짐했고 그날 이후 몸이 부서져라 하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식당을 하며 보니 참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종로구 주택가부터 남산 뒤 끝자락 달동네까지 리어카 하나 끌고 누비며 온갖 폐품이며 폐지며 모으시는 어르신들. 앳된 티를 버리지 못한 맑은 얼굴의 학생들이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신문이며 우유고 배달하는 모습. 그리고 서울역 등에서 사는 다양한 노숙자들까지요. 와서 밥을 구걸하거나 구걸하지 않더라도 배 굶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우리 가게 안으로 불러서 밥 한 끼 먹여보내곤 하죠. 노숙자에게 선의를 베푸는 저에게 식당 직원이나 손님들은 저에게 훈계하고는 해요. 몸성한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사냐. 괜히 밥 주고 잘해주면 더 붙어 먹으려고 들지 도와줄 필요 없어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 작자들이에요. 구걸에서 얻은 돈으로 술 먹거나 딴짓하거나 할 건데 뭐하러 돕냐는 우려였죠. 그럼 전 빙그레 웃으며 말하곤 합니다. 내가 주는 밥을 먹고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하든 그건 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죠. 누구를 도울 때 그 사람한테 내가 은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순수하게 그를 돕는 것뿐. 그에 대해 대가나 어떻게 나아질 거라는 강요를 해서는 진정한 선행이 될 수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고아나 다름없었지만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저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할 수 있는 한 돕고 싶을 뿐입니다. 물론 그런 제 뜻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매일 찾아와서 부탁이 아닌 아예 밥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요. 밥 대신 저를 하룻밤 여자로 품게 해달라고 한 뻔뻔한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만 제 선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뜻하지 않게 보답해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손 씨가 그런 분이었죠. 이른 아침 가게 문을 열려 나왔는데 우리 가게 앞에 노숙자 남성이 신문지로 자리 깔고 대자로 누워 코를 드르렁 골며 자고 있었죠. 주위에 소주병 대여섯 개가 눈에 띄었고요. 아휴, 술 냄새. 우리 가게 앞에서 어제 거하게 술판이라도 버리셨나? 아저씨, 일어나세요. 이렇게 밖에서 주무시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제가 소란스럽게 깨우자 그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 나에게 구겨진 모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속에는 1,000원짜리 2장과 100원짜리 동전 몇 개 정도가 들어있었죠. 주인장, 100번 하나 줬어. 그 말에 급히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과음한 아저씨 속 풀리라고 북엇국 100반을 해서 차려주었습니다. 이제 막 가게를 열어서 음식하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 너무 시장하셨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다른 손님들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식당 안에 손님이 들어오려다가 날 보고서 코를 막으며 나가버리더군요. 내가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던 아저씨는 나가면서 모자 속 돈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전 아저씨를 그저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저씨 밥 한 끼 드리고 싶어 차린 거니까 돈 놓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그 모자에 다시 돈을 넣어 아저씨 손에 쥐어주니 당황한 듯 잠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더니 그저 가게를 나갔습니다. 제 뒤에서 잠잠코 지켜보던 식당 직원이 이래 말했죠. 구걸에서 모은 저 모자 속 돈으로 오늘 밤 술을 살 거라는 것에 내 손모가지를 걸겠어요. 하지만 호언장담하던 직원의 손모가지는 큰일 나게 생겨버렸지 뭡니까. 그 노숙자 아저씨는 이틀 뒤 가게에 와서 지난번 감사하다며 흰 우유 한 팩을 주었습니다. 아저씨의 방문에 눈이 휘둥그레진 직원에게 전 백반 한 상을 차려드리라 했습니다. 저도 이 모양 이 꼴 되기 전에는 배울 만큼 배웠던 놈입니다. 한 번이면 족하지. 2번, 3번이면 호의가 당연한 게 되지요. 됐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거절을 하고서 노숙자 아저씨는 가게를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보이지 않던 아저씨를 다시 만난 것은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밤새 얼어있는 가게 앞을 닦고 있는데 노숙자 아저씨는 전과 달리 말끔한 외투에 바지를 입고 있었죠. 안 보이셔서 걱정했는데 그간 어찌 지내셨어요?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제가 다 좋으네요. 예.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제 이름은 손정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대학까지 나와서 멀쩡한 금융권 회사에 잘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망해서 곤란한 지경이 되셨죠. 부모님 돕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주식이었는데 이게 처음엔 돈이 척척 벌어지더란 말입니다. 20%, 50%, 나중에는 3배까지도 수익을 봤어요. 그러다가 그만 우리 집 전세금부터 부모님 남은 돈, 심지어 대출까지 끌어들여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전정부지로 뛸 줄 알았던 잘 나가던 IT 회사들이 하필 버블 사태로 제 주식은 그야말로 나락에 가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놈은요, 죽으려고 한강까지 갔다가 제 목숨도 스스로 끊지 못하는 나약하고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밖에서 잠들다가
그냥 죽어버려도 좋겠다는 생각에 그날 사장님 가게 앞에 그러고 있던 겁니다. 아, 저런,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도 사지 멀쩡한 젊은 양반이 그렇게 목숨을 끊으면 쓰나 남은 가족들은 어쩌고. 사채업자들이 부모님 집에까지 찾아와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얼마 뒤에 심정지로 사망하셨고 엄마는 형네 집에서 사신다는데 다 저 때문입니다. 죽어도 마땅한 놈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날 주신 밥 먹으면서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만약 한강물에 몸을 던졌더라면 우리 엄마 심정이 어땠을까? 못난 자식이라도 살아있는 게 낫지. 그래요. 그래. 참 잘 생각했어요. 사람 사는 게 별건가?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어느 구석이라도 몸니어 자면 그만이지. 노숙자였던 손 씨는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직장도 구하고 월세방에 노모를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단골 손님이 되어 우리 가게에 들러서 밥도 먹고 서로 가정사를 다 알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손 씨에게 고마웠던 일은 1년 뒤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저를 붙들고 울었어요. 자기 오라비가 갑자기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다면서. 오빠가 사라졌어요. 내가 오빠한테 친구 선영이랑 1시간만 놀다가 올 테니까 집에서 가만히 그림 그리면서 있으라고 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집에 오니 오빠가 없는 거야. 집이랑 오빠 갈 만한 주변을 뒤져봤고 놀이터까지 가봤지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딸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으로 전 어찌할 바 몰랐어요.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우리 아들이 밖을 헤매고 있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고요. 그대로 식당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는데 마침 식당에 있던 손씨가 절 막았습니다. 손씨, 날 놔요. 지금 내 아들 찾으러 나가야 해요. 김 사장님, 일단 침착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실종 아동을 최우선으로 찾아달라 할 테니 아드님 사진이랑 이름, 생김새 등을 그에게 얘기부터 하고 나가요. 사장님 혼자 찾는 것보다는 같이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들 걱정에 정신이 없었지만 손씨 말이 100번 옳은 것 같아 그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아이가 가면 어디까지 갔겠나 싶어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만 아무리 봐도 아들이 보이지 않았죠. 함께 찾던 딸도 손씨도 아들을 못 찾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발견했다던 아들의 신발 하나를 그저 미안해하며 주더군요. 그의 신발을 보는 순간 내 아들이 멀리 갔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 미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매일 아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우리 아들처럼 보이는 애가 마을 버스를 타고 가더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을 버스 노선을 따라가 보고 실종 아동 전단지를 여기저기 뿌려도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먼짓을 해도 내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고군분투하기를 일주일이 지나고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경찰의 소식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오산의 한 하천가에 차갑게 얼어버린 아들의 몸을 껴안고 그대로 혀 깨물고 저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어떻게 아들의 장례를 치렀는지, 내가 뭘 하며 지낸 건지 그때의 기억은 지금까지도 나지 않습니다. 자식 앞세운 어미가 무슨 정신으로, 아니 무슨 낯짝으로 살겠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절 구해준 것은 내 딸과 손씨였어요. 손씨는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억지로 끌고 와서 식당 문을 열게 했고 또 호되게 절 꾸짖었어요. 아마 손씨도 절망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었기에 제 마음을 눈치챘을 겁니다. 어쩌면 삶의 의지를 놓을지도 모르겠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곡기를 끊고 아사에서라도 아들 곁에 가겠다는 저에게 찬물을 끼얹어가며 일깨웠습니다.
그래, 죽는 건 쉽지. 그것이 제일 간단한 거 내가 알지. 그러면 사장님, 하나 남은 딸 세연이는 당신처럼 고아 만들겠네? 이런 손씨 덕에 전 그나마 목숨 부지하고 정신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딸이라도 지키는 것이 내 삶은 삶의 목적이며 이유라는 마음으로 살아보기 시작했죠. 우리 식당에서는요, 재료부터 신선한 것으로 선별하고 조리 과정도 까탈스러울 만큼 청결하게 신경 씁니다. 음식을 허투루 하지 않는 소신으로 하다 보니 단골 손님이 많아져서 딸 교육시키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은 어려서는 천방지축이고 명랑한 기집애였는데 오빠의 사고 이후 말수가 줄고 철이 일찍 들었어요. 엄마는 장사한다고 집에 잘 없으니 가족도 없이 참 혼자 외롭게 지냈을 텐데도 불평 한 번 없이 공부도 썩 잘해서 이화여대 약대에 들어갔죠. 딸은 대학에서 교수님들 이쁨 받을 만큼 공부를 잘해서 졸업하고 국비 장학생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정했습니다. 유학 준비로 한참 바쁘게 지내던 아이가 어느 날 청척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몇 달째 생리를 안 하고 배가 많이 아파서 어제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의사 말이 제 난소에 종양이 있대요. 무려 10cm나 되는 큰 거라 바로 치료와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엄마, 나 유학 못 갈 것 같아요.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 딸이 건강의 이상으로 유학마저 접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다행히 딸의 수술은 잘 끝나서 몇 달간 잘 치료하고 건강을 찾았지만 유학이 물 건너가서인지 아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해 보였어요. 세연아, 유학 그깟 것 안 간다고 네 인생이 어떻게 안 된다. 넌 뭘 하더라도 잘하는 아이니까 뭐라도 해봐라. 다른 대학생들처럼 술 마시고 놀지도 않고 살아온 내가 왜 그런 혹이 생겼을까? 그것도 유학 가기 바로 전에 발견되어 버리다니. 엄마, 인생은 왜 이런 거래요? 나처럼 밥집이나 한 무식한 여사가 똑똑한 우리 딸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저 힘내라고 응원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 입에 갖다 주는 것밖에요. 우울증에 걸린 듯 웃음도 잃고 집에 가만히만 있던 딸은 친구가 일하는 학원에 대타를 뛰러 간다고 갑자기 나갔습니다. 퇴근 후 근 2달 만에 한 외출이었는데 그날을 계기로 딸은 자기 인생에 동반자까지 얻어왔지 뭡니까. 대타를 뛰러 간 학원의 원장과 사랑에 빠져서 딸은 그 원장과 결혼까지 했어요. 딸의 사돈댁과 상견례 할 때나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이미 떠난 남편이 아쉬웠는데 제가 부탁도 하기 전에 손 씨가 와서 혼주 자리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손 씨는 가구 대리점을 전국 20군데나 갖고 있는 대단한 사업가로 성공했고 아내와 2 아이를 가진 가장으로 잘 살고 있었죠. 그렇게 성공한 그는 잊지 않고 딸의 입학식, 졸업식마다 와서 저 몰래 아이의 교육비나 유학 자금까지 도와주면서 말이죠. 딸의 결혼은 경사였지만 유일한 가족이었던 딸이 시집가 버리니 전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 공허했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매일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지만 지는 노을만 봐도 눈물이 흘렀고 딸애가 좋아했던 반찬을 만들며 목이 메서 도무지 잘 지낼 수 없었어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우리 가게를 딸의 신혼집과 같은 동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식당 이전이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랜 단골 손님도 잃고 삶의 터전까지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우울증이든 무슨 병이든 생길 것만 같아 내린 결정이었죠. 딸이 사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상가 하나를 임대 계약하고 나오며 딸에게 이 사실을 처음 알렸습니다. 엄마, 땡땡동 상가 계약했다.
어? 거기 우리 동네잖아. 엄마 식당을 옮겨요? 그래. 식당이 근처에 있으면 네가 필요할 때 엄마가 바로 도와줄 수도 있고 더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냐? 엄마가 가까이 살면 나야 너무 좋죠. 그럼 개업식 언제예요? 식당 오픈 준비하려면 폼이 많이 들 텐데. 내가 언제부터 가서 도울까요? 아서라, 이번에는 20평 정도로 규모도 확 줄여서 갈 거야. 이제 엄마도 웰빙 할 거야. 아침 일찍 문 열고 새벽 별 보며 집에 가는 생활 끝이다. 네가 도울 일 요만큼 더 없으니까 개업식 때나 와라. 새로운 동네에서 가게를 시작하려니 기존 식당 상인들의 텃세부터 찾는 손님도 별로 없었지만 전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내 손맛을 본 손님은 또 오실 거고 몇 안 되는 손님이라도 우리 가게 맛에 만족하고 가시는 게 저에겐 기쁨이니까요. 처음 문 열던 날은 하필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라 그런지 식당에는 팔이 하나 없을 만큼 정말 긴 산이었죠. 금전수 화분을 들고 식당에 들어온 딸은 이 모습을 보고 걱정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머, 이렇게 손님 한 분 없이 괜찮으려나? 이 동네가 별로 변화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한 주택가라서 오가는 손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전처럼 잘 되기는 어렵겠다. 장모님,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미리 저희와 상의하셨더라면 좋았겠죠. 식당 이전하는 데 필요한 상권 분석부터 해서 전략적으로 동네를 고르셨어야 했단 말이죠.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해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던 사위는 안경을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며 우려했죠. 연서방은 수학을 전공한 학원 선생인데 말투가 좀 사무적이고 차갑기는 해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갑자기 식당 이전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지적도 몇 번 했죠. 자식들에게 걱정은 잠시 끼쳤지만 몇 달이 지나자 우리 식당의 손님은 많이 늘었습니다. 늦게 열고 일찍 닫는다고 처음 마음은 먹었지만 결국 밤까지 영업했어요. 내가 한밤 먹고 싶어 손님이 왔는데 영업시간이 아니라고 나중에 오시라 막을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나 식사를 거르기 일수인 결식 아동들에게 반찬도 내가 직접 배달하다 보니 더 바쁘게 살게 되었죠. 장사도 잘 되고 딸도 시집가서 걱정거리 없을 줄 알았지만 사람 욕심 참 끝이 없다고 손주가 또 안고 싶은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딸이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임신 소식 한번 못 들었으니까요. 식당 문 닫고 딸이랑 김치전에 막걸리 한잔하다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성인이고 똑똑한 너희 부부가 알아서 결정하겠거니 내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너희 임신 소식이 왜 없니? 저는요. 아이도 출산도 싫어요. 나처럼 부실한 하자 있는 몸으로 어떻게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요. 엄마처럼 희생적이고 좋은 엄마, 난 못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을 낳고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막상 아이가 생기면 잘할 거야. 그리고 연서방은 또 아이를 원할 수도 있잖니. 혹시 너희 오라비 같은 애 낳을까 봐 걱정돼서 그러냐? 딸의 말없는 모습은 그렇다는 대답이겠죠. 장애를 가진 오라비를 챙기면서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제 새끼도 가질 엄두가 나지 않을까. 모두가 다 내 탓인 것만 같아서요. 딸에게 더는 말 못하고 혼자 슬픔을 막걸리와 함께 삼키고 말았습니다. 10살 때 실종되어 죽은 내 아들은 사실 다른 아이들과 좀 달랐습니다. 신체는 멀쩡한데 태어나면서부터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발달 장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늦된 아이라고 치부하고 크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2돌 넘은 아이가
제대로 걷거나 뛸 수도 없고 단어도 어버버 말을 잘 못했습니다. 내가 임신하는 동안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 지은 게 있어 삼신할매가 벌을 내리셨나? 아들이 온전치 못한 것은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아서 갑자기 죄인이 된 느낌이었어요. 당당하게 아들과 시장이며 어디 동네를 활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저 아이 좀 이상하지? 들릴 듯 말 듯 수근거리는 소리도 두렵고 싫었죠.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나야 죽는 날까지 아들을 책임질 마음이었으니까 전 괜찮았어요.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동생이지만 오빠의 온갖 수발을 들어야 했고 엄마는 오빠를 챙기랍시고 어린 아이에게 버거운 짐을 짊어주었을 테니까요. 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날 이후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야 그런 사정이 있다 치지만 전 사위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남들이 봐도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무표정한 표정에 허연 피부, 거기에 툭 얹은 은퇴 안경이 누가 봐도 엄격하고 무서운 선생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죠. 그래서 사위에게 대놓고 묻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궁금했습니다. 사위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내 딸만 저렇게 임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손주를 주십사 부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글쎄 소원을 들어주셨나 봅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우리 희망이. 엄마, 첫 손주 초음파 사진이랍니다. 딸은 임신 4개월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저에게 알려줬죠.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세연아, 정말 장하구나. 어려운 마음 먹고 결국 해내었어. 연서방도 임신 소식에 좋아서 널 업고 뛸 지경이겠구나. 우리 남편이? 엄마도 참. 그이는 보통 남자들하고 좀 달라요. 세상에는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아기는 돈과 시간이 엄청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일이고 인생의 낭비라면서 임신을 반대해 왔는걸? 귀한 자식이 낭비라니? 그런 대도 않는 말이 어딨어. 뭐 암튼 그래. 학원 식사 시간에 엄마 식당 와서 밥 먹으라 그래도 5년 동안 한 번에 안 오는 것 봐.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냉혈한 이라니까. 남편은 끝까지 딩크를 고수하길래 임신하기까지 내가 꾀를 좀 썼죠. 어? 무슨 꾀를 썼다니? 남편이 쓰는 콘돔에 미리 바늘로 구멍을 다 내놓았죠. 나도 처음엔 임신이 부담됐는데 나이가 차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되더라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설득도 안 되는 연서방을 속여서 결국 임신에 성공했죠. 아니, 그 요상스러운 것을 들고 바늘로 하나하나 구멍을 냈을 딸의 모습을 생각하니 웃음이 삐져나왔어요. 하지만 임신한 방법이야 아무려면 어떻겠어요. 이제 드디어 저도 손주가 생길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임신에 들떠있던 딸은 한동안 우리 가게에 오질 않았어요. 가게 반찬을 결식 아동 집에 배달하고 오는 길에 딸 집에 들러보았습니다. 요새 통 연락이 없어서 와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니? 문을 열어주는 딸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고 팔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어요. 제 시선을 의식했는지 가디건을 당겨서 팔의 멍자국을 가리는 딸이 수상했죠. 아니에요. 병원에서 조기 유산이 염려된다고 해서 회사에 휴직계 내느라고 바빴거든요. 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니까 연서방이랑 말다툼을 좀 해서. 엄마 찾아갈 기분이 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너 몸이 약한데 회사는 아주 잘 그만둔 거야. 왜? 연서방이 너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고 구박하지? 그 사람도 아직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어린애들은 그저 코찔찔이에 무능한 인간의 한 종류라고 치부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 존재인지 알게 되면서 내가 바뀌더라고. 그래서 남편까지 속이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잖아요. 자신을 속이고 배반한 나에 대해 그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해요. 하지만 난 믿어요. 막상 우리 희망이가 세상에 나오면 내 행동을 이해하고 아이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여느 부모와 같이 자식 일에 목숨 내놓은 부모가 될 거라는 걸요. 사위는 딸이 돈을 못 버는 동안 자기가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겠다며 카드도 빼앗았고 앞으로 100원 하나도 허투루 쓰지 말라며 치졸하게 굴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딸은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임신이라 당분간 그의 비위를 맞추겠다고 하더군요. 쪼잔하게 구는 사위에게 열불이 났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니 저로서는 그냥 넘겼지만 그때라도 사위를 혼내고 바로 잡았어야 했어요. 내가 그랬더라면 그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느 날 마침 딸과 같은 아파트로 배달을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잠시 딸 집에 들렀어요. 엄마도 참 배달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 연세에 직접 배달을 다니세요. 배달 앱이나 전화도 이용할 줄 모르는 90 다 된 혼자 사는 할머니셔. 우리 밥집을 종로에 있을 때부터 찾아오셨던 오랜 단골이고 단순히 손님한테 배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르신께 밥을 갖다 드리는 거다. 정말 우리 엄마지만 참 대단하슈. 그런데 말이다. 너 지난번에 식당 왔다가 엄마 잠바에 돈 봉투를 넣었더라? 그게 무슨 돈이야? 너 일 그만두고 한창 쪼들릴 때인데. 우리 사정이야 팍팍하다는 핑계로 지난 엄마 생신날에 변변한 선물도 못 드렸잖아요. 지난달에 친구 부탁으로 학생들 문제집 편집하는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료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죠. 생신 선물이 늦었지만 그 돈으로 엄마 좋아하는 거 사서 쓰세요. 딸의 마음이 고마워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 네가 힘들게 번 용돈을 아무렇게야 쓸 수 있겠냐. 결식아동 후원하는 곳에 기부했단다. 너는 약 10명의 결식아동이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도운 거야. 아유 참, 엄마 립스틱이나 구두라도 사시라고 드린 돈인데 또 기부에 쓰셨어요? 역시나 대단하신 진석백반 사장님다워요. 하하 호호. 그러고 딸과 마주보며 웃고 있는 와중에 끼릭 하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자네도 집에 있었구만. 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사위도 방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위는 제 말에 고개만 살짝 숙이며 절 지나치고 딸애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여보, 잠깐 안방에 들어와. 응? 무슨 일인데? 딸이 방에 들어간 지 몇 분이 지났을까? 격하게 소리치고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된 저는 애들이 있는 방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이어 들리는 날카로운 딸의 비명소리. 아! 지금 나를 때렸어?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보니 사위는 딸의 뺨에 손을 한 차례 댄 이후 다시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난 황급히 방에 뛰어들어가 사위의 팔에 매달려서 가까스로 말렸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우리 부부간의 일이니 장모님은 참견 마시죠. 너, 내가 그렇게 알아먹도록 얘기했는데 또 날 속이고 친정에 20만 원이나 보냈던 거야? 자네가 내 귀한 딸에게 손을 대?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물며 장모가 있는 앞에서 이럴 정도니 평소에 어떻게 하고 살았던 것이야? 사위는 제 말에 대답도 없이 거칠게 문을 쾅 닫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얘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연서방한테 맞고 살았던? 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
지난번엔 자기 속여서 임신했다고 그래놓고 멋대로 회사 간뒀다며 낼대로 내 팔을 때렸어요. 그래도 그때는 때린 직후 자기가 이성을 잃었다며 바로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미안해하지도 않아. 아이고 부처님, 아유 세상에. 남편한테 맞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말이야? 세상 제일 귀한 내 딸이 남편에게 매맞고 살았다는 소리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저리도 사람이 매몰차고 못된 놈인 건지 사돈에게 항의하기로 했어요. 당장 딸 핸드폰을 뒤져서 사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겨우 화를 억누르며 벌어진 일들을 한마디 한마디 점잖게 얘기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거야 며느리가 맞을만 하니까 때렸겠죠. 내 아들은요, 매사 정확하고 바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괜히 그랬겠어요? 그러게 친정이 가까우면 집안에 분란이 생긴다고 괜히 근처로 이사와서 애들 부부싸움이나 부추기고 말이죠. 사돈이 이 모든 원흉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무리 허물이 커도 제 새끼밖에 모르는 어미라지만 사과는커녕 이렇게 제 아들의 폭력을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호호라, 알겠수다. 사위 저 자식이 왜 저리 인간구실 못하고 졸렬한 인간이 되었나 궁금했더니 인간 도리도 가르칠 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커서 그랬던 거구만요. 내가 제대로 한번 당신 자식 교육시킬 테니 어디 한번 두고 보시오. 이렇게 사돈에게 엄포를 놓고는 바로 사위네 학원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십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학원에 아무나 드나드는 것 아닙니다. 나가세요. 뭐라? 아무나? 내가 자네 장모란 말일세. 그러자 그는 입꼬리 한쪽을 올리면서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하는 무식한 사람은 더더욱이 학원에 있을 필요가 없죠. 자네 지금 말이면 다인가? 그래, 나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모욕해도 좋네. 그런데 고작 돈 20만 원 때문에 아내에게 손을 댔다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나. 그것도 자기 아이를 잉태한 아내에게. 짐승 새끼도 이렇지는 못할 것이야. 제가 누구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하니 학원에 있던 다른 선생들과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사위는 나를 잡상인 내쫓듯 등을 확 밀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소란 피우면 그때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이 오든 뭐라 하든 전 무슨 짓을 해서든지 사위 자식을 박살내주고 싶었어요. 남편도 없는 나에게 내 복수를 도와줄 사람은 오직 손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손씨에게 전화해서 딸에게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하자 그는 나보다 더 화를 냈습니다. 결혼도 전에 얻은 큰딸과 같다고 말하는 손씨에게 내 딸은 친조카보다 더 가깝게 지낸 사이였거든요. 어쩐지 그 자식 첫인상부터 쎄야 돼 있어요 내가. 그 뻣뻣하고 자존심만 더럽게 센 놈에게 새언니를 대신해서 더 큰 모멸감을 안겨줍시다. 그리 말한 손씨는 무슨 수를 썼는지 잠시 뒤 사위가 경악할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저보고 사위네 학원 앞에서 1시간 뒤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손씨는 어떤 남자 2명과 함께 와서 사위 학원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손씨와 동행한 남자 중 1명은 바로 경찰관이었어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서 잠시 방문하겠습니다. 당신이 연재훈 씨 맞습니까?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부인 김세훈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가주셔야겠습니다. 사위는 그런 적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자 손 씨와 얘기하던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세훈 씨에게 위임받은 태평양 법무법인 땡땡땡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분은 앞으로 김세훈 씨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당연히 댁에도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만약 억지로 전화나 문자를 시도하신다면 그 또한 접근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변호사? 태평양 법인?
그렇게 유명하고 비싼 변호사를 걔가 무슨 수로... 당신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아, 저기 있는 저 장모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지. 어디 내가 속을 줄 알고? 멋들어진 양복 정장을 입고 나타난 손 씨는 사위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자네, 나 기억하지? 상견례와 결혼식에서 2번 봤으니 그저 아는 삼촌으로만 날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네. 사위에게 손 씨는 회사 명함을 보여주었고 그 명함을 들여다보던 사위는 적잖이 놀라 보였습니다. 뭐 현대나 삼성처럼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내가 그 회사 대표일세. 우리 세연이는 핏줄은 아니지만 내게 딸과 다름없는 아이라네. 우리 누님에게 얘기 들어보니 내 딸에게 금수마도 못한 짓을 했더군무. 그래, 자네 생각에는 돈도 없고 힘도 있는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그 허연 얼굴이 파리하도록 창백해진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럼 이제 연서방 저 자식은 우리 딸 폭행 때문에 감옥이라도 가는 건가? 변호사 말에 따르면 아직 아니고요. 일단 법원에서 접근 제한 보호 처분을 받아내고 그러고도 사위가 이를 위반한다면 유치장이 보내는 일은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다는군요. 심하면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법원 판결이 날 수도 있다니까 변호사랑 저한테 맡기고 새언니와 안심하고 지내고 계셔요. 손씨, 정말 고맙네, 고마워. 그럼 자네만 믿고 기다리겠네. 제대로 사위에게 복수를 좀 해주게. 저는 당장 딸에게 전화해서 이 시원한 소식을 알려주었죠. 희망이를 품고 있는 나에게 손찌검하더니 아주 꼴 좋다. 그런 새님이 경찰서나 유치장에 가면 아마 꼴 사납게 떨고만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너희 집에도 못 들어가도록 변호사가 조치를 취한다는구나. 너는 그동안 이혼 준비를 하면서. 저 그 사람이랑 이혼은 안 해요. 예상치도 못한 딸의 이야기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을 찾아가서 아무리 설득해봤지만 딸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절 때린 건 100번이고 사과할 일이지만 우리 희망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 손주도 중요해. 술 먹고 때리는 놈은 손모가지 없어져도 다리로라도 지 마누라를 팬다더라. 하물며 술도 안 먹은 맨정신에 널 2번이나 때린 놈이야. 그런데도 그런 놈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니? 아이 때문에 사위와 이혼하지 않겠다며 버티는 딸의 얘기에 전 맥이 풀려버렸어요. 손 씨에게 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한탄했습니다. 손 사장, 우리 딸 때문에 이 늦은 시각에 변호사도 부르고 많은 일을 해주었는데 참 미안하게 되었어요. 세연이가 글쎄 사위와 이혼하지 않겠답니다. 아휴,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통 한번 당했으니 사위가 정신을 차릴지도 모르죠. 허나 사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놈은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 나중을 위해 이렇게 하시죠. 얘기를 들은 즉시 전 딸의 집에 가서 손 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해놓았습니다. 사위는 경찰 조사를 몇 시간 하고 귀가하였고 딸 부부는 별탈 없이 사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전 딸 걱정으로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러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딸과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이 어쩐 일로 식당에 전화하셨어요. 자네 딸이 504호 맞지? 내가 아까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 어서 딸 집에 가보는 게 좋겠어. 손 씨에게 연락해서 딸 집에 와달라고 부탁하고 서둘러 딸 집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 비밀번호를 누르고 억지로 들어가 보니 집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거실 부엌은 불을 안 켜서 캄캄한데
작은 방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보니 눈앞의 광경을 보고서 전 미친 야수처럼 사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능지 처참할 놈아, 어찌 내 딸을 이리 했다냐, 도대체 왜? 제 기습에 놀란 사위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전 딸의 입을 막고 있는 청테이프를 떼어주고 손에 묶여있던 끈을 가위로 잘라내었습니다. 이거사, 내가 그 자식은 못 고친다고 했지 않아. 어째 이러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냐고.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내 딸은 부른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이윽고 손씨가 다급히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손씨, 글쎄, 사위 자식이 내 딸 손을 결박하고 입을 막고서 고문하고 있었어. 내가 조금만 늦게 왔으면 무슨 일을 당했을지. 아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여기 불에 달군 철꼬챙이까지 있었다고. 그 광경에 손씨도 기함하더니 갑자기 딸 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때 내가 얘기한 대로 했죠? 어디에 숨겼습니까? 손씨가 전에 나에게 당부했던 일은 바로 딸 집에 CCTV를 설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설치한 장소를 알려주자 모든 CCTV를 수거하고 나서 눈을 번뜩이며 말했죠. 세연아, 그리고 누님, 이제 내가 이 새끼 아주 매장시켜버릴 겁니다. 세연이 너 지금도 엄마 말씀 어기고 이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그 사람 경찰서에 다녀온 뒤로 악랄하게 더 괴롭혔어요. 막말하며 사람 피 말리고 눈에 안 보이는 곳만 골라서 때리고 급기야 엄마 때문에 학원생들이 떨어져 갔다면서 아예 저를 고문할 작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새끼랑 어떻게 더 살겠어요. 당장 이혼하겠어요. 삼촌 도와주세요. 분노로 치달은 손씨와 나를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딸은 우리 집에 데려오고 사위와의 이혼 및 폭행으로 인한 형사 고발 등을 손씨에게 알아서 해주고 있었죠. 악마 같은 놈이 선생이랍시고 순진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꼴을 볼 수 없어요. 그 동네 엄마들이 자주 들여다보는 인터넷 맘카페와 학원 홈페이지에 그의 실체를 올리겠어요. 딸이 올린 글과 동영상은 일파만파 번지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인의 학원은 수일 내로 문을 닫고 말았죠. 거기에 손씨는 한국학원촌연합회 단체에 진정서를 내서 다른 곳에서 학원 문을 열지 못하도록 평생 막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위놈의 밥줄을 끊어놓으니 딸은 통쾌하며 말했죠. 그 인간이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인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벌게 생겼으니 앞으로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의외로 딸의 이혼 협의 신청을 사위는 순순히 받아들였고 딸은 자기 아들 양육권을 넘겨받고 순탄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만났을 때 사위 그놈 특유의 소름 끼치는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봤지만 말이죠.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 조진 거 생각하면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순순히 이혼해줘서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내 딸 때린 걸로 깜빵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네가 우리 딸 때린 증거 영상 넘쳐나고 네 형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말이다. 그렇게 말하니 사위는 입을 닫고 슬금슬금 가버리더군요. 이혼에 성공한 딸은 남은 임신 기간 동안 잘 지내다가 출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의 손주 녀석은 제 엄마 품이 너무 좋은지 40주가 되어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딸은 병원에서 유도 분만을 해서 10시간 넘는 진통 끝에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을 마치고 회복실에 누워있는 딸의 옆에 찰싹 붙어있는 3.9kg의 피덩이. 우리에게 와준 손주를 그날 처음 안아보았습니다. 손주를 자세히 살펴보니 꼭 제 눈에는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제 아들과 닮아 보였죠. 아유, 지금 이 녀석 해실해실 웃는 거 너도 봤니?
엄마도 참, 신생아가 벌써 어떻게 웃어요. 엄마 눈에는 우리 애기가 그리 예뻐 보였나 보. 난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진석 오라비는 엄마 인생의 짐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 오히려 엄마를 살게 해준 보석이었어. 그렇죠. 어미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는 딸이 기특해서 그저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손주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손주 영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며 딸과 저는 행복을 만끽하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손주의 양육권을 되찾는 소송을 하겠다며 사위가 딸에게 연락을 했다는군요. 이혼할 당시에 태어날 아기는 너나 알아서 하라며 거들떠도 안 보던 위인이 뒤늦게 자식의 소중함이라도 느낀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를 빼앗을 목적으로 보복하고 나선 걸까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에 어림도 없는 일이죠. 딸도 저도 한 채의 물러섬 없이 우리 영진이를 지켜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악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무슨 꿍꿍이를 벌여 만에 하나 양육권 재판을 이길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우를 당하신 분이 있으신다면 저에게 조언을 좀 해주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손주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겪은 일은 여기까지였어요. 아까 남들에게 다 있는 손주가 왜 저에게 특별히 애틋하다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저는 늘 해오던 대로 딸과 손주를 지키며 밥집 열심히 하고 지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시에 살고 있는 63살 박춘자라고 합니다. 사연은 처음 보내보는데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 때문입니다. 운명이란 무엇일까요? 가혹한 운명, 행복한 운명. 저는 두 가지의 운명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다소 문장이 거칠더라도 제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창회에 가게 된 건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동생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명숙이는 국민학교 동창이었는데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게 되어 가끔 가다 저희 집으로 와 뵈며 사가며 주곤 하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명숙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방방 뛰고 있었어요. 언니, 주말에 나랑 국민학교 동창회 가자. 동창회? 저는 동창회라는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다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딱 질색이었습니다. 아휴, 기억도 안 나는 얼굴들 가서 뭐해. 너나 갔다 와. 그러자 명숙이는 제가 왜 그러는지 안다는 듯 눈을 흘겼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길 싫어하는 제 모습을 탓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 얼마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오랫동안 살 부비고 살던 사람이 떠나자 저는 모든 것에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뭘 봐도 새롭지 않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하게 집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았고 가끔 일어나 식물들을 보고 물을 주고 밥을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많은 동창이라니 생각만 해도 시끄럽고 불편했죠. 언니, 맨날 집에만 있으면 뭔 재미로 살아? 나와서 꽃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면 좋잖아, 응? 우리 나이 아직 청춘인데 언니 이러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싫다니까. 난 사람 많은 데는 질색이야. 제가 눈살을 찌푸리자 명숙이는 잠시 성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재밌는 것도 많을 거고 옛날 추억이나 이야기하면서 시간이나 보내고 오자고. 가서 별로면 일찍 나오지 않냐며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고 결국 동생은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나 같이 갈 사람 없단 말이야. 동생이 이리 말하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되나? 난 언니밖에 없는데. 그럼 누구랑 간단 말이오? 아휴.
계속 그리 저를 설득하자 저는 명숙이의 끈질긴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손에 이끌리다시피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전날 밤이 되니 저는 골이 아파졌습니다. 옷은 뭘 입어야 할지, 입고 나갈 옷도 없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시간도 많이 흘러 할 말도 없을 텐데. 가뜩이나 예민해 있던 신경이 곤두선 기분이었어요. 지금이라도 가기 싫다 말할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막상 당일 아침이 되자 마음이 조금은 들뜬 것 같았어요. 햇볕도 아름다웠고 바람도 달짝지근하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외출이어서 그런 걸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의 날씨는 정말 그야말로 봄이었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날의 봄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동생의 집으로 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저도 모르게 동창들의 이름과 얼굴들을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이 심했던 춘식이, 가수가 꾸미던 미선이, 그리고 누군가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어 했는데 다들 어떻게 변했을까? 많이 변했겠지. 그 시절 단발머리와 까까머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던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도시락을 까먹다 복도에 나가 벌을 섰던 거. 누가 누굴 좋아한다고 칠판에 썼다 여자아이가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갔던 것. 순간순간을 떠올리자 절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기억 속 한 아이가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늘 제 뒷자리에 앉아 제 뒷머리를 잡아당기곤 했던 아이. 인생의 어느 날 만나 저와 잠시 사랑을 나누었고 사랑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갔던 그 남자. 결혼식 일주일 전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져버려 제 혼삿길을 다 막아버리고 쓰라린 배신감을 안겨주고 간 남자. 그 사람도 국민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젠 주름 가득한 나이가 되어 있을 그 남자를 떠올리자 세차게 손이 떨려왔고 심장이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왜 내가 진작 그 생각을 못했던 거지? 아이 나이 들면 기억력이 깜빡거린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걸 잊어버릴 줄이야. 나 치매인가? 저는 다급히 명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도 동창회에 갈 생각이 들떴는지 쾌활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숙아, 혹시 걔 오는 거 아니지? 명숙이는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유, 그놈이 무슨 낯으로 거길 와. 걱정 마. 내가 혹시 몰라서 명단 확인했는데 춘식이가 걘 안 온다고 했대. 휴. 저는 순간 밀려오는 안도감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갓길에 차를 대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 오지 않는 데잖아. 괜찮아. 마주치지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날씨에 옷을 여미고선 동생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은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에 호피무늬 선글라스를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선 여유와 당당함까지 느껴졌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고속버스를 탔고 알려준 위치로 향했습니다. 동창이 운영하는 곳이라 했던 펜션은 꽤 산속에 위치해 있는지라 생각보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저와 명숙은 산길을 타고 올라가며 곧 만날 친구들과 그 시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자 제 눈엔 행복한 펜션이라고 적혀있는 통나무집이 들어왔습니다. 통나무 집 앞엔 커다란 소나무들이 늠름히 서 있었고 어떤 한 남자가 고기를 구울 불판을 들고 있었죠. 어? 명숙이 먼저 아이처럼 방방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불판을 들고 있던 남자가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는 대뜸 저희에게 자기가 김춘식이라 말했습니다. 춘식이?
장난꾸러기, 그 춘식이라고?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여자아이들 고무줄을 끊어뜨려 놓고 해맑게 웃던 그 장난기 어린 미소와 덧니는 여전히 춘식이었습니다. 춘식이는 불판을 내려놓더니 화려한 선글라스를 낀 명숙과 절 보곤 이빨을 환히 드러내며 웃었어요. 그리고 얼른 들어오라며 우리의 손에 들린 가방을 빼뜩 가져가더니 성큼성큼 앞으로 나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많은 친구들이 고기를 구우며 서로 즐거이 추억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춘식이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큰 목소리로 우리 두 사람의 등장을 알렸죠. 여기 명숙이랑 춘자다. 동장들의 눈이 우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쏠린 시선이 민망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 중 기억나는 이름과 겹쳐지는 얼굴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느낌은 낯익었습니다. 그들은 시끌벅적 목소리로 얼른 들어오라며 저희를 서둘러 앉혔고 친구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제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 제게 말을 건 건 갑순이었습니다. 나 이 갑순이다. 기억나나? 갑순이? 혹시 쌍꺼풀 갖고 싶었던 애가 너야? 제 말에 갑순이는 크게 웃었습니다. 야, 이거 봐라. 나 있다. 정말 갑순이의 말처럼 그녀의 눈엔 쌍꺼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생겼네. 늙으니까 살쪄지면서 생기더라. 이렇게 생길 걸 그땐 왜 그 난리를 쳐댔는지. 어떠너? 이쁜가? 이뻐. 저는 갑순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갑순이는 이쁜 애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다며 넌 어쩜 여전히 이쁘냐 말하며 눈을 흘겼습니다. 저는 갑순이의 그런 눈 흘김에 살짝 웃었습니다. 갑순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눈을 잘 흘기는구나. 친구들의 소개는 계속되었습니다. 여기는 창희. 너 그 맨날 고무줄 끊었던 애 아니야? 갑순이 창희를 소개하자 명숙은 인상을 팍 구기며 불퉁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창희는 장난이 춘식이 다음으로 심해 고무줄을 끊었던 애였습니다. 창희는 허허 실실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장난이 심하긴 했지. 그래도 재밌지 않았나? 재미는 무슨? 명숙이가 발끈하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다음은 명숙이의 차례였습니다. 나는 나 맨날 좁해던 남편이랑 끝내고 나 이뻐해주는 새 남자랑 연애하며 잘 산다. 남자친구와 연애라는 말에 애들이 놀랐습니다. 명숙은 징글징글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자 너무 좋다며 애들도 성인이 되어 다 집에서 나가자 자기 역시 진정한 독립을 시작했다고 요즘 그 남자가 얼마나 자신에게 잘해주는지 모른다며 은근슬쩍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얼굴을 보여달라며 아우성을 쳤고 명숙은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라며 사진에 이어 변호사 명패까지 보여줬습니다. 은근한 자랑이 대놓고 하는 자랑이 되었지만 명숙이 마치 아들 자랑하듯 남자친구를 자랑하는 모습에 저는 살며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친구들의 차례가 끝나자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니, 춘자야?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곤 조금은 우울한 얼굴로 제 삶을 찬찬히 돌아보았어요. 힘든 시기를 거쳐 저와 가치관도 성격도 비슷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딸 한 명, 아들 한 명을 낳았고 둘 다 크게 속 썩이지 않고 잘 자라 지금은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남편과 시골로 내려가 밭이라도 갖고 볼까 하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딱히 긴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남편을 보내야 했어요. 저는 소주잔을 앞에 놓고 담담히 제 인생 얘기를 풀어나갔고 친구들은 사려 깊은 눈으로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좋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친구들은 제가 얼마 전 남편과 사별했다는 소식에 특히 가슴 아파했어요. 많이 힘들었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자신도 얼마 전 시부모를 잃었는데 장례식 내내 탈진할 정도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춘자야. 그들이 던진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지금껏 숱한 위로를 받긴 했지만 그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무게도 온기도 달랐죠. 우리는 그 뒤로도 계속 학창시절 얘기를 나눴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학교 선생님, 무릎 꿇고 손들며 서로를 보고 웃었던 기억, 친구 도시락을 몰래 숨겨놓고 즐거워했던 것. 동창들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밥을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철수는 어엿한 사업체 사장님이 되어 100명쯤 되는 직원을 이끌고 있었고 가수가 되겠다며 매일 노래를 부르고 다니던 미선이는 지금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꿈꾸던 삶이 지금과 많이 닮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충남이는 좋은 신랑을 만나 아들 2명을 낳고 잘 살고 있다 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군대에 가 있어 보고 싶다 했고요. 또 반드시 부자가 되어 우리 형제들 밥 안 굶길 거라고 늘상 말했던 현준이는 정말로 부자가 되어 강남에 건물을 몇 채나 갖고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간에 이 순간만큼 하나의 감정으로 묶여있는 것 같았어요. 옛날 옛적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선생님의 눈초리를 피해 쪽지를 주고받던 그 시절 아이들처럼 그 해맑은 웃음을 떠올리며 정신없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이후 늘 혼자 굴 속에 파묻히듯 지내왔는데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한 세상의 공기는 너무나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순간만 있을 수가 없더군요. 갑자기 충남이가 그 남자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제 결혼을 파토낸 그 나쁜 놈 이야기를. 충남이의 말에 몇몇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는지 안색이 어두워졌고 명숙이도 전전긍긍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괜찮다. 저는 그리 말하며 절대 마시지 않으려 했던 술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친구들 앞에서인지 잊고 지내려 했던 고통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 그리고 그 누구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외로움, 배신감.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휘몰아치듯 들어왔습니다. 이미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이젠 생이 아닌 죽음으로 향하는 나이가 된 만큼 이제 이런 건 남 얘기하듯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제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인지 저는 그 사람 이름이 나오자 목이 타들어갈 것 같은 술을 연거푸 들이켰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머리를 긁적이며 내뱉은 춘식이의 말이었어요. 준자야, 사실 제식이 왔다. 근데 차마 못 들어오고 바닷가에 나가 있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다라도 보고 가라 했거든. 미안하다. 내가 니네들 그런 거 알면 연락이라도 줬어야 했는데 나는 나중에야 들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니 심장이 세차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붉어진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목엔 차가운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명숙이가 태워준다고 했지만 그것마저 왠지 싫었어요. 그냥 혼자 조용히 이대로 차에 실려가 집에 가고만 싶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뒤로 한 채 집에 도착했고,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정신없이 옷을 벗고 침대에 쓰러져 누웠어요. 근데 눕자마자 괜스레 눈물이 나더군요. 순간 지난 시절이 생각나고 말았습니다. 제식이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커피 심부름을 가다 제식이를 만났는데 제식이는 단숨에 절 알아보았어요. 너 춘자 맞지? 고향 말씨가 아닌 서울 말씨를 쓰는 제식인 좀 낯설었지만 그럼에도 절 알아봐준 제식이가 참 고마웠어요. 어색함도 잠시 저희는 회사 끝나고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고 근처 술집에서 제식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설레임이 올라오더라고요. 제식아, 내가 널 여기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고향 애들이랑 헤어지고 영영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잘 지내셔? 어머니는 잘 계시는데 아버지가 작년에 풍을 맞으시고 누워 계신다. 정말?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간호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셔. 요즘 나도 서울살이 접고 고향에 내려가야 하나 싶고. 근데 또 동생들 학비 내줘야 해서 지금은 여기서 일할 수밖에 없네. 오랜만에 듣는 제식이의 사정은 좀 딱했어요.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고단한 얼굴이 드러나더니 동생들 뒷바라지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식이는 장남도 아니었지만 장남인 형이 그다지 형 노릇을 안 하고 밖으로만 도는 바람에 차남인 제식이가 집안의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였죠. 예전부터 동생들을 아꼈던 제식이었기에 그 책임감과 고단함이 얼마나 깊을지는 가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그래도 괜찮다고 자기는 희생하는 게 좋다고 웃는 제식이를 보니 마음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제식이가 안쓰러운 마음에 그 후에도 몇 번 더 만남을 가지면서 많이 위로해주곤 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제식이와 저의 만남은 어느덧 점점 아슬아슬한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바로 친구라는 선을 말입니다. 저희는 어느새 연인으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고 손도 잡게 되었어요. 사실 고백은 제식이가 아닌 제가 했어요. 지금의 제 성격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그땐 젊었고 또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술김에 그냥 고백을 해버린 거였죠. 그것도 꽤나 어설픈 고백이었습니다. 너 다른 여자 만나지 말아라. 나 만나. 어? 나 만나라고. 나랑 사귀자고. 거의 강요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제식이 입장에선 놀랄 고백이었지만 제식인 웃으며 푸근하게 절 안아주었고 전 그 품에 안겨 저희의 미래를 자연스레 상상했어요. 교제는 3년 정도 이어졌어요. 저나 제식이나 서로 일이 바빴고 집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틈이 날 때마다 서로를 끌어안았고 어느덧 제 인생은 그 사람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다 나이가 차자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을 결심했고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 아이는 몇 낳을까 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허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제시가, 우리 이번 주말에 고향 가서 너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 보러 갈까?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 반응이 기대되네. 너랑 결혼한다 하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말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을 한번 뵙자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희가 양가 부모님을 뵈러 간 자리는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자리였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예비 시부모님을 뵈러 간 자리였어요. 저희가 오자마자 어찌나 좋아해 주시던지 어머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선 절 맞이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언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숙녀가 되었냐며 엉덩이를 팡팡 치고 춥다고 얼른 들어오라 한 뒤 거한 저녁상을 차려주었어요. 저녁상을 먹으면서 예비 시어머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얘가 연애한다고 할 때, 그것도 우리 춘자랑 연애한다고 할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너네 기억나니? 춘자가 너 좋아한다고 제식이 따라다니다가 제식이 무서워서 운 거.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렇게 결혼한다고 올 줄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제가 얘를 따라다녔다고요? 그럼 결혼해달라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너 그거 기억 안 나나? 제가요? 네, 안 나는데요.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을 통해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시기를 진절머리 날 정도로 좋아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 기억이라 호감이 있는 정도였다 생각했는데 양가 어르신들 말 들어보니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마당 감나무 위에 올라가 제식이에게 결혼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뛰어내릴 거라고 협박을 해 제식이를 엉엉 울렸다고 합니다. 저의 협박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개울가에 가서 제식이에게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조를 하라고 하질 않나, 도장을 찍으라 하질 않나. 어르신들은 어찌 그런 걸 다 기억하시는 건지. 전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새빨개져 혼이 났습니다. 아무리 어렸다지만 어떻게 그런 강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괜히 쑥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엄마, 나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엄마가 제대로 터트려주네요. 춘자야,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다. 그지? 됐어. 창피해. 하지만 화기애애한 장면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풍에 맞고 쓰러지신 제식의 아버님은 많이 힘든 상황이셨어요. 어머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다곤 하나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셨고 그래서 어머님도 남몰래 눈물을 흘리다 주무시는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제식의 아버님은 정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실 정도로 안 좋아 보이셨고 의식도 희미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나는 제식이니까 서울에서 잘 살아주고 우리 생활비도 학비도 벌어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제식이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예미가 너한테 그게 참 미안하고 고맙고 그렇다. 근데 너희 결혼하는데 집 한 채라도 해줘야 하는데 참 애미가 능력이 없어. 그것도 니들한테 미안하구나. 눈물을 훔치며 어머님은 제식이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걸 보던 제식이도 저도 눈물을 참으며 애써 고개를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할 도리 한 거예요. 그리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 부지런히 저축해둬서 그래도 괜찮은 신혼집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놓으세요. 고맙다. 고맙다. 어머님은 저희의 손을 쓸어주시며 계속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한동안 참 싱숭생숭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견해서일까요? 한 달 후 늦은 밤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제식의 아버님이 생을 마감하셨다는 내용의 전화였죠. 전화를 받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야말로 오열을 하면서 장례식으로 향했어요. 사실 그간 결혼 준비를 하느라 너무 들떠 있었는데 그 부고 전화를 받고선 모든 게 차갑게 가라앉아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식이는 비바람에 겨우 버티고 있는 나무처럼 서 있었고, 어머님은 그저 넋이 나간 얼굴로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두 사람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파왔죠. 다행히 아버님이 어머니가 없으실 적 조용히 잠을 자다가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 했기에 그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식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 절 보는 횟수도 조금 뜸해졌습니다. 이럴 땐 나에게 기대어주지 하는 마음에 여러 번 집 앞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제식인 헬쓱한 얼굴로 그저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나쁜 일은 왜 한 번에 오는 것인지. 아버지를 잃고 난 지 얼마 안 돼요. 제식이가 설립한 회사 역시 재정 위기에 처했어요. 회사원 생활을 마치고 홀로 젊은 나이에 독립하여 차린 회사인데 뭐가 문제였던 건지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제식이는 밤마다 끙끙 앓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데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그런 제식을 보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결국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모은 돈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엄마, 아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집도 형편 넉넉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엄마, 제발요. 아휴, 아니,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돈을 빌려준다는 거야. 결혼 곧 할 거예요. 저번에 인사드렸잖아요. 아휴, 정말 고집은. 알겠다. 네 얼굴 보고 빌려주마. 대신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한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엄마와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 돈을 받아내었고 제식이에게 전달했어요. 제식이는 펑 놀란 듯 했어요. 이 큰 돈을 어떻게? 출처는 묻지 마. 그냥 받아서 일단 어떻게든 회사 문제부터 해결해봐. 제식이는 예상했다시피 처음에 받을 수 없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 고집도 만만치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았고 대신 잘해볼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했죠. 제식이가 회사 일에 집중하는 사이 그렇게 저희의 결혼 준비는 조금 뒤로 미뤄지게 되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그저 제식이의 회사가 회복되길, 그러면서 그이의 마음도 회복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건지 몇 달 후 제식이의 회사는 조금씩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저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왔던 결혼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상하게도 결혼을 준비할 땐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좋은 의미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걸까? 왜? 실감 안 나서? 나 실감이 잘 안 나. 볼 꼬집어줘.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결혼식장을 잡으면서도 설레는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았다 뜨면 심장이 콩닥거리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얼른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잠에 들고 함께 일어나서 아이도 낳고 알콩달콩 오래오래 정말 말 그대로 오래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 전, 딱 일주일 전이었죠. 그날은 예비 남편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찾아가 봐도 없었고 회사에도 출근을 안 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때 무언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으면서 오한이나 몸이 벌벌 떨렸어요. 직감은 무섭게 들어맞았어요. 그 상태가 지속되자 저는 제식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그에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건지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은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뒤 제 삶이 어떻게 피폐해졌는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모든 걸 함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공중에서 날 버리고 사라졌으니 전 회사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웅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셔야 또 잠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를 버린 건지, 왜 나를 버려야 했는지. 그 배신감과 상실감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약이란 말이 있듯 저는 그 일을 잊게 해준 새 사람도 만나고 아이도 낳고 일이 늙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이와의 일은 너무도 하나하나 온몸에 각인되듯 남아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한참 멍해져 있을 때였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날 한 번만 만나줄 수 있겠니? 내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제식이었습니다. 제식이는 절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만나자고 했어요. 부둣가 어디야? 왜였을까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마지막일지도 몰랐고 저한테 할 이야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사람에게 꼭 물어야 했죠. 대체 왜 그때 날 버리고 갔느냐고. 그 오랜 물음을 이젠 더 미룰 수 없이 해야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며 택시를 타고 부둣가로 향했어요. 검은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바다가 보이자 저는 택시에서 내렸고 한참 제시기를 찾는 사이 그때 모래사장에 걸터앉아 바닷가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듬성듬성 보이는 흰머리, 조금은 건장한 체격, 남색과 갈색이 섞인 셔츠.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려 했지만 가슴은 낮은 음을 내며 뛰고 있었죠. 제시가. 그가 뒤를 돌았습니다. 제겐 그 장면이 영화처럼 아주 느리게 재생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잘 지냈냐라는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았어요.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고된 세월을 지나친 것인지 이마엔 옅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고 볼은 조금 패여 있었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보이는 팔뚝엔 살도 두둑히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과거의 모습이 옅게 남아 있었어요. 순간 눈물이 치솟았지만 겨우겨우 참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놓아져 있던 휠체어였습니다. 순간 제 두 눈은의 초점이 흔들렸어요. 설마. 그러자 제식이 저를 위로하듯 혹은 자신을 위로하듯 살풋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같이 술 한잔 하자. 저는 주저앉듯 모래사장에 걸터앉았어요. 찬바람이 온몸을 감싸고 거친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감싸 돌았습니다. 그 위로 가을밤 같은 나긋한 제시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한테 몇 번이고 연락하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 도저히 염치가 없어서 그 짓은 차마 못하겠더라고. 늦었겠지만 미안했어. 춘자야. 그리고 많이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보고 싶었단 말이 제 가슴속에 콱 박혔습니다. 마치 결코 빠지지 않을 나사처럼 말이에요. 재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저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어요. 사정이 있었어.
사정? 제식이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식이의 기나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사실 결혼식 앞둔 2주일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이미 하반신 마비되었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세가 되었더라고.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땐 이 모든 것을 믿고 싶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싶지 않아 다리를 움직여보기 위해 별짓을 다 했어. 하지만 뭔 짓을 하든 간에 이 다리는 완전히 고장나서 꼼짝하질 않더라고. 결국 며칠 후 깨달았어. 난 이제 장애인이 되었고 너한테 갈 수가 없다는 걸. 난 너와 결혼할 수 없었어, 춘자야. 늘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줬던 너에게 차마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넌 분명히 이런 나라도 데리고 살려 할 텐데 난 염치 없이 그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치기로 했어. 이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 엄마를 협박까지 하면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고 네가 날 많이 찾았다는 걸 알아. 미안해. 제식이는 차마 용서를 바랄 수도 없던 얼굴로 고개를 푹 수그렸죠. 전 제식이의 말을 듣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현실에서 도망치려고 매일 술을 마셨어. 그렇게 한 잔, 두 잔 잔을 비워내다 보니 내 다리가 인생이 너무 혐오스러워 술을 끊지 못했고 그리고 오랜 시간 술을 놓지 못했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드디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정신 차리고 다시 일도 하고 다 했는데 차마 결혼은 못하겠더라. 춘자, 너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 어떤 여자를 만나도 네가 자꾸 생각이 나서 가슴이 괴롭기만 했거든. 실은 오늘 혹여나 네가 나올까 싶어 여기에 왔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남자의 말이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볼가를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눈물을 묻었어요. 그냥 나한테 말하지. 그냥 나한테 손 내밀어 보지. 나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사려 깊고 착했던, 당시 날 너무나 사랑했던 이 남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저 저를 위한 배려였을 테니까요. 다만 오랜 시간 혼자 방구석에 앉아 모래알 같은 고통을 헤아리고 있었을 그 남자가 떠오르자 그의 외로움이 가슴에 박히는 것 같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무슨 말을 잊지 못하고 저음을 내는 파도 소리를 듣다 그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제 울음소리를 듣던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남자의 품은 저를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렇게 우리의 인생처럼 어두운 밤바다 앞에서 화해했죠. 한 번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남자를 만나면 화를 내고 어떻게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며 원망하는 말들을 퍼붓고 끔찍한 죄책감도 안겨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식이에게 있던 사정을 알고 나니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늙어가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건 현재였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놀랍게도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그와 한두 번 더 만나고 왕래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려 했는데 애틋했던 시간과 세월이 있다 보니 그리 되지 않더군요. 저도 그도 이제는 서로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죠.
준자야, 커피 마셔봐. 내가 탄 건데 아주 맛있어. 고마워요. 당신 약 먹었어요? 나는 먹었지. 얼른 당신 먹어. 오늘 간약 안 먹었잖아. 하루라도 걸으면 안 돼. 알았어요. 보채기는 나가 아니에요. 그는 요즘 매일 저희 집으로 와 제게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타주고 절대 걸으면 안 된다며 제가 먹는 약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줍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는 꼭 제 앞이 아닌 옆에 앉아 숟가락에 반찬까지 올려 제 입에 넣어주고요. 마치 저를 아이 대하듯 하는데 이상하지도 않고 싫지 않네요. 이 나이에 연애라는 말이 쑥스럽기도 하고 가끔은 단어를 내뱉는 것조차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는 좋습니다. 인생을 저물어가고 있지만 요즘 저의 마음은 청춘이고 다시 시작된 봄날입니다. 남편이 남긴 끔찍한 외로움, 그리고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던 제게 이 사람은 오랜 세월 기다려 만난 담비였어요. 그가 있어 이제 아프지 않고 그가 있어 행복합니다.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처럼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과 아마 죽음으로 저무는 날까지 함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안에 밥알을 넣어주며 함께 아침을 맞이하며 그리고 그런 날이 제게 와주어 참으로 전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만약 제가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혹여나 하는 기대로 오지 않았다면 제가 과거 이 사람이 제게 했던 일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모두 일어나지 않았을 행운이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우연이 일치했기에 지금의 행복과 행운이 제 삶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는 제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들이 모두 놀라운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담비 같은 사랑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그런 사랑이 다가온다면 꼭 그 사랑을 받아들이셨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저의 지루하고도 지나있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